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도시의 영향권까지, 즉 대도시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도시 체계부터,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그 다음에 대도시가 어떻게 영향을 퍼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교회화라는 아주 중요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대도시권까지 정리를 하면 사실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약간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 이해의 시간을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지리니까 공간적인 관점에서 여가를 바라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여가가 어떤 건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는 거예요. 근데 도시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공간과 촌락에서 즐기는 여가 공간에는 좀 큰 차이점이 있겠죠. 공간적으로 딱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기존의 대중관광, 기존의 관광 그 특징과는 달리 우리가 그야말로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관광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리고 문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선생님과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여가라는 의미와 기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도시의 여가 공간과 촌락의 여가 공간은 크게 얘기하면 도시는 인공시설물에서, 즉 놀이공원, 영화관, 문화공연장과 같은 인공시설물에서 주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촌락은 자연환경, 즉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여가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가라는 것이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쇼핑도 하면서 영화도 보는 그러한 뭔가 다양한 역할들을 한꺼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 사람들은 여가 공간으로서 선호를 하죠. 그래서 서울에도 이런 대규모 쇼핑몰에 가면 대형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다른 우리가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공연장 같은 거, 그런 거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그 여가 시간을 통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학습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거 다니면서 이제 악기도 배워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도시에서 여가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촌락에서는 이런 여가 공간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슬로우시티라는 거, 그 다음에 체험마을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슬로우시티와 체험마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체험마을이 어떠한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슬로우시티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직역을 하면 뭐예요? 느리게 사는 마을입니다. 느리게 사는 마을 혹은 여유 있게 사는 마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슬로우시티 운동이 먼저 시작된 나라가 약간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 못지않게 성격이 엄청 급하고 우리나라도 빨리빨리지만 이탈리아 사람들도 다혈질에 빨리빨리를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물리 시간에도 작용, 반작용인데 아주 강한 작용이 있으면 강한 반작용이 있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삶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좀 여유를 즐겨보자, 우리 조금 느리게 삶을 바라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슬로우시티 마을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국가가 지금 이걸 지정을 해놨고요. 한 100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마을이 꽤 있습니다. 슬로우시티 하면 이제 이 마스코트가 이 느린 달팽이죠. 그래서 이게 슬로우시티 뭐라 해야 될까요? 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청산도, 슬로우시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여지는 이 청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청산도 이 걷기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끔 TV에서나 그런 우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실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슬로시티로 인정이 되어 있냐 봤더니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 슬로시티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되게 까다롭대요. 일단 인구도 많아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통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뭐 유기농 제품 같은 유기농 그런 그 식품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지역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혹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리에서는 항상 그 답사 코스 문제 그 다음에 뭐 견학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한 지역 정도 그 지역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이곳이 어딜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마을이에요. 요즘 매스컴이라든지 이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농촌 체험마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루럴 20 프로젝트입니다. 농촌 20개의 체험 마을을 정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누구나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대중관광이 있고 대안관광이 있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그야말로 대안관광은 대중관광과는 뭔가 차이점이 있는 대중관광의 대안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관광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대중 버스를 타고 그야말로 대규모의 인구가 한꺼번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한번 보고 찍고 또 이동하고 찍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때 뭐 할 때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수학여행 갈 때 우리 대중관광이 뭔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수학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단체 버스 타가지고 단체로 이동해서 거기서 내려서 사진 찍고 또 올라타 이래서 또 이동하고 한꺼번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규격화된 상품 형태로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한마디로 아주 규모가 큰 관광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일단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광 형태는요. 이런 이윤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이익 추구와 같은 그러한 목적이 좀 강해요. 그러면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대안관광은 그야말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 평소에 생태관광 이런 말 쓰죠. 생태관광, 녹색관광 이런 것들이 다 대안관광의 일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거기서 그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뭔가 이윤을 창출하고 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러한 관광의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서 그 목적을 다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관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생태 보존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기존의 관광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다 관광화 시킨 거죠. 상품화 시킨 겁니다. 이 대중관광은 뭔가 그 여행의 형태가 그야말로 돈벌이 수단이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여행 과정이 자연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보존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아주 소규모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대안관광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시면 대안관광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일단 그 지역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잠재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욕구, 그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 뭔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족을 하면 그것으로서 훌륭한 관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삶을 뭔가 파괴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즐기는 게 바로 대한관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중관광과 대한관광은 비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풀어보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딱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어쩌지? 왜 이렇게 숫자만 있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떠는 학생들이 생겨요. 이런 그래프 자료 같은데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자, 세 도시 건별의 지역별 인구 비중을 통해서 가나다가 수도권인지 부산권인지 대구권인지 파악하면 돼.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가나다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벌써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힌트는 뭐냐면 각 구간에 각 그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구 비중이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두 가지 힌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모든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심의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도심의 인구 비중이 다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부 구조가 내부 구조가 정확하게 더 지역 분화가 이루어지고요. 도심은 그야말로 주거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상업 업무 기능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많이 준 곳이 있고요. 덜 준 곳이 있습니다. 그죠? 자, 원래부터 도심의 인구 비중이 낮았던 이 다 지금은 더 낮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낮습니다. 여러분, 도심의 인구 비중이 전체에 비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그 도시는 뭐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안 산다니까요. 주거 기능을 거의 없앤 겁니다. 즉, 상업 업무 기능이 아주 특화된 거예요. 아주 진화된 도시겠죠. 자, 이 도심 인구 비중을 통해서도 다가 수도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진화된 도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지금 중심 도시와 도심을 여기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자,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대도시인 거예요. 중심 도시. 그 다음에 여기 도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간인 주변 지역의 변화가 인구 비중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나는요. 지금 주변 지역으로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는요. 주변 지역의 인구 비중이 당연히 늘어나기도 하면서 가나다 지역 중에서 가장 주변 지역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여기가 수도권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나는 선생님이 어떻게 비교할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부산권하고 대구권이잖아요. 어디가 인구 규모가 크고 어디가 좀 더 진화된 도시, 인구 규모와 도시 규모로서 더 그 고차 기능이 있는 도시입니까? 당연히 부산이죠. 자, 지금 이 가는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 부산권이고 그 다음이 수도권이 되는 건데 이 주변 지역의 인구 비중은 바로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도시권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대도시권의 영향력이 멀리 퍼지면 퍼질수록 교회화가 잘 될수록 주변 지역의 인구 비중이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얘는요. 가 지역은요. 아직까지 이 안에서 기존 도시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이 주변적으로 파급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 대도시의 기존 대도시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도심의 인구 비중,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인구 비중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도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풀어보기 2번은요.
자,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A 지역과 B 지역을 나눠가지고 지금 비교를 할 겁니다. 자, A 지역은요, 대도시에서 그야말로 가까운 지역이죠.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분명히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거리가 멀어요. 당연히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상호작용이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일단 A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야말로 교외 지역이라고 불리는 도시 근교에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요. B 지역은 도시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농촌 경관이 더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를 볼게요. 기억 보기를 잘 파악을 해보세요, 여러분. A는 B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A라는 지역은 B라는 지역에 비해서 도시와의 교류가 어떻다고요? 기존 대도시와의 교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낮에는 대도시로 일을 하러 많이 가요. 어디에 비해서? B에 비해서. B는요, 이동을 하더라도 이 A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동하는 비중이 낮아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 지역은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대도시로 간 인구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하면 이 주간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낮겠죠.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낮에 지금 대도시에 돈 벌러 갔어요. 근데 B는요, A 지역에 비해서 나간 사람이 적어요. 그냥 그대로 그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B는요, A 지역에 비해서 주간 인구 지수가 B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중심 도시의 통근율이 높다. 자,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근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A보다 촌락 경관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은 바로 A 지역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주간인구 지수 한 번 더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1번은 이 도시화 곡선과, 즉 도시화 단계와 그것을 우리나라 도시화율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촌양도 현상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단계에서 가속화 단계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그랬죠. 아직 초기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90년부터 우리나라가 가속화 단계다. 이미 앞에서 우리나라 가속화는요, 60년에서 80년대 이전에 거의 이루어졌고요. 이 90년대 이후가 되면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둔화가 되면서 오히려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1980년대 우리나라는 도시 인구보다 촌락 인구가 많았다. 자, 정확하게 1980년을 볼게요. 1980년은 지금 도시화율이 57.3이에요. 뭐냐면 100명 중에 57명이 도시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산다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도시에서 촌락으로 인구 이동은 2000년대가 1970년대보다 활발했다. 자, 4번 도시에서 촌락으로의 인구 이동. 이거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역도시화죠. 역도시화는 도시화 단계 중에 어떠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마지막 종착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보다는 당연히 최근이 이 현상이 더 활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초기 단계는 당연히 1차, 그 다음에 종착 단계는 2차나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종착 단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이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1, 2차를 비교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와 같은 현상인데, 자, 두 개의 자료가 있으니까 어떤 걸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첫 번째 자료는 서울 주변에 신도시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자료예요. 신도시는 주로 어떠한 기능을 분산하는 역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기능이 강하죠. 주거 기능, 기존 대도시의 주거 기능, 인구 분산 기능.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는 뭐냐면
기존 지하철의 종착역이 점점 더 외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해석하는 거죠. 당연히 대도시권이 확대가 됐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대도시권의 확대는 이 교통의 발달의 수반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울에서 경기도의 통근자 수. 자, 이거는 뭐 거꾸로 나와도 맞고 이렇게 나와도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이게 그 신도시가 생기고 교통이 발달한다고 해서 경기에서 서울로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양도 이전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2차,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아져. 이게 뭐냐면 기존 대도시가 뭐를 하면서 도시의 영향권이 넓어지는 거죠. 교외화를 통해서 이 도시의 영향권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 인구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산업시설들도 함께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비중이 이전에 비해서 증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수도권 인구에서 경기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서울에서 줄어든 인구가 대부분은 경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인천으로 조금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너무 많이 그리긴 했는데 선생님이 그 서울에서 줄어든 인구는 대부분 이 경기도로 그리고 일부가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지금 1990년 이후에 계속 줄고 있고요. 인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줄고 늘고 하는데 경기의 인구 증가폭이 훨씬 높다. 이거 나중에 수도권의 특징에서 혹은 인구에서 또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에서 경기도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농경지 면적은 감소해요. 왜? 도시 경관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촌락과 관련된 경관은 줄어들고 도시 경관이 늘어난다. 쉬운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대도시권의 모델이 나와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공간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할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통근이 가능한 범위, 통학이 가능한 범위는요.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면 같이 확대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외 지역은 배후 농촌 지역보다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다. 자, 이 두 지역을 비교를 한다면 어디가 더 도시에 가깝다? 교외 지역이 더 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도시와 관련된 직업이 더 비중이 높을 거예요. 겸업 농가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어떤 농가에서 농업 이외에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가족원이 있는 농가가 겸업 농가였잖아요. 뭐 투잡, 쓰리잡도 농부면서 뭐 공장에 다닐 수도 있고 농부면서 편의점에서 알바할 수도 있고 이것도 겸업 농가가 되는데 아무튼 도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겸업 농가의 비중은 높겠죠. 그 다음에 교외 지역은 배후 농촌 지역보다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크다. 가까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근율. 선생님이 이런 거는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상호작용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했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상호작용이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끼리 통근율이 높으니까 이게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위성도시는 대도시 일부기랑 분담한다고 했고요. 통근 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4번을 보시면 자, 이 대도시권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 대도시권의 의미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기억을 보시면 기역은 중심 도시의 대부분 통근 통합권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죠. 일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요.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는데 어떠한
어떠한 기능이, 어떠한 원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 선생님 뭐니 해도 교통의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중교통의 발달, 확장이 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신도시. 이 신도시는 정말 위성도시 안에서도 그야말로 주거 기능이 특화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 신도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지역은 자족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잠만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내가 그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시설이라든지 뭐 중심 업무 기능이라든지 대규모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고 그냥 아파트 단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신도시는 자족 기능이 없는 거의 배드타운의 역할만 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중심도시, 대도시예요. 대도시. 자, 대도시권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대도시권이 성장할수록 높아진다. 선생님,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도시권이 수도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중심도시 서울은 지금 꾸준히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부산도 줄어들고 있어요. 대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대도시권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히려 기존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교통로의 발달을 따라서 주변으로 나가려고 해요. 왜? 조금만 나가면 땅값도 싸고 좀 더 쾌적하고 이러한 좋은 주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 대도시에서 지금 교외 지역으로,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인구 비중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들 교외 지역하고 배후 농촌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도시와 가까운 지역이 도시 경관과 관련된 면적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정답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쉽습니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시도예요. 수도권은 뭐뭐뭐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죠.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2005년과 2010년의 통근 통학 인구를 비교를 하는데 지금 화살표가 집중이 되는 곳이 예나 지금이나 가예요. 오히려 그 비중이 증가를 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존 대도시에 뭔가 의존을 하고 있는 곳이 가가 되는 건데 수도권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주는 인천이나 경기에 했지만 여전히 통근 통학은 어디로 하고 있다? 기존 대도시 서울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하고 경기가 남았을 때는 인구 규모로서 살펴보면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구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상호작용이 더 클 거예요. 인천하고 경기 어디가 인구 규모가 크죠? 경기가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굵은 다가 경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인천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6번인데요. 이 A지역하고 B지역은요, 공통적으로 뭔가 대도시권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그러한 신도시, 그러한 내용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러한 대도시의 영향권이 점점 증가하는, 도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이 지역들은요, 당연히 겸업 농가의 증가는 하겠죠. 그런데 끊어서 그렇다고 농가 수가 증가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 농가가 겸업 농가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겸업 농가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농가 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농가 수는 전체에서 비중이 점점 줄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주민들의 동질성의 증가? 아니에요. 이런 지역들은 도시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직업, 전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동질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질성이 증가하고요. 공동체의식도 약화되겠죠. 자, 토지 이용의 지백도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도시화가 된다는 겁니다. 벼 재배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주곡작물, 식량작물을 우리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벼를 주곡작물, 식량작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곡작물, 식량작물의 비중은 낮아지고 그다음 상품작물과 같은
그런 판매용 작물들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대도시로의 통근자 수가 증가한대요. 교류가 활발해진답니다. 예전에는 이 교통로가 이 경기도까지 확장되기 전까지는요, 서울은 그야말로 서울 안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도시권의 확장, 교통로가 확장되면서 이 경기도와 서울의 연계, 교류가 더 활발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대도시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로 통근을 하니까, 대도시에 의존을 여전히 하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없는, 상대적으로 밤이 돼야 다시 잠을 자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네. 그래서 이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왜? 기존 대도시에 그대로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번인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농촌에 뭔가 체험마을을 지정해주고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농촌에서도 충분히 뭔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충분히 농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5번부터 볼게요. 도시 내 농촌 주민의 인적 유대가 강화되겠죠. 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그런 그 교감대가 더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시는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냐면, 이렇게 지금 농촌에도 뭔가 기회가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도시에 일자리를 찾아 돈 벌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농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나에게도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여서 내가 뭔가 할 수가 있네 라는 생각 때문에 농촌에 그대로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문제 8번은, 자, 지금 한번 보시면 가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2000년과 비교한 2009년의 특징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임야, 숲이라든지 논의 비중은 어떻게 됐어요? 자연적인 경관, 촌락 경관과 관련된 비중은 지금 줄었죠. 그런데 도로, 공장용지, 목장용지, 선생님 목장 촌락 아닌가요? 이거는요, 그 상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상업적인 이제 젖소 같은 거 키워가지고 이제 낙농업, 뭐 우유 판매, 이런 약간 판매용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교용지, 이런 과수원도 마찬가지로 상품 작물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경관들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이전에 비해서 이 지역은 토지의 이용의 집약도가 이전에 비해서 당연히 집약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B, C 중에 하나고요. 자, 좌우로 잡으면 지금 학교 용지가 늘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구나, 인구가 늘었구나, 당연히 인구가 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도 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수도 이전에 비해서 늘었겠죠. B, C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뒤로 잡으면 주곡작물 재배 비중은 이전에 비해서 당연히 낮아졌을 겁니다. 자, 왜? 토지용을 좀 더 집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곡작물 안 하고요. 이제 상품작물 같은 거 혹은 낙농업, 판매용으로 우리가 농업 토지용을 하는 겁니다. 자, 심화 문제 1번인데요. 자, 이거는 진짜 그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를 그대로 두고 기억 보기부터 리을 보기까지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지금 출발지가 이 세로축에 있고요. 도착지가 이 가로에 있습니다. 자, 자료 해석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인천은 서울로의 통학자가 경기로의 통학자가 많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통학이니까 이쪽을 한번 보시는데, 자,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죠. 자,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은 단위 생략하고 33명이에요. 자, 인천에서 근데 경기로 가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돼요? 21명밖에 안 되죠.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양이 훨씬 더 많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은 이제 통근자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근 자료에서 서울은 인천, 서울은 경기. 자,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가는 양은 65명으로 치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로 가는 사람은 414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로의 통근자 수가 많다. 니은 보기는 정확하게 맞죠. 자, 그 다음 디귿은 통학하고 통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경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통학하는 수는 197입니다. 네, 인천에서 서울로의 통근 139이죠. 어디가 더 많죠, 여러분? 앞에 게 더 많죠. 앞에 게.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거예요. 자, 리을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 출발해서 도착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정답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2번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그것을 지금 아주 복잡해 보이는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막 긴장할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권이에요. 사실 주요 대도시권은 계속 그 얘기하는 그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그 세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은요. 우리나라 전국 인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간은 수도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그 주요 도시의 인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중심 도시와 도심을 합친 게 이게 그야말로 중심 도시의 인구잖아요. 한 340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 240만 정도, 240만을 조금 넘죠. 그래서 나도시가 다도시보다 규모가 더 큰 도시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가 부산권, 다가 대구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다행히도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수능 유형 혹은 더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기존 지식이 없어도 자료 해석을 통해서도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가 더 좋은 거예요.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간은 이 기간 90년대부터 2000년 이 기간 동안에 주변 지역의 인구가 중심 도시 인구보다 많아졌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 도시의 인구가 분명히 1990년에는 지금 작았거든요. 적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역전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맞습니다. 역전된 거 확인됐고요. 자, 2번 보기를 보면 간은 나보다 주변에서 중심 도시로의 통근자 수가 많다. 자, 통근자 수. 항상 이런 뭔가 교류와 관련된 상호작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요. 인구 규모끼리는 서로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도시 간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걸 곱한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상호작용이 활발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중심 도시하고 주변 지역, 중심 도시하고 주변 지역 딱 값을 보더라도 곱했을 때 어디 값이 훨씬 높아요. 당연히 이 가 지역이 그 값이 높습니다. 즉 상호작용이 더 활발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보기를 보시면 다는 가보다 인구 교외화 현상이 활발했다. 자, 교외화는 당연히 어떤 지역만 확인하면 된다? 주변 지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 지역은요. 주변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줄었죠. 주변 지역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요. 주변 지역의 인구가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대도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교외 현상이 더 뚜렷한 곳은 바로 가지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번 보기는 거꾸로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공동화 현상을 물어보고 있는 4번은요. 인구 공동화. 도심의 인구 수의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가도시도 인구 계속 줄고 있고요. 대도시권도 줄고 있고 계속 다 줄고 있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도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또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금 수치로서
전체 대도시권에서 도심 인구의 비중, 또 당연히 전체 합계에서 도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지금 가는 전체 합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줄고, 합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줄고, 합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감소는 했지만 이 감소폭, 도심의 인구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5번도 공통적인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다 파악해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3번은 선생님이랑 앞에서 같이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본 문제였는데 이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자, 경기도를 제외하면 광역시와 인접한 도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이다. 자, 사실 이것도 그대로 눈 뜨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를 제외해요. 그럼 나머지 도는요, 우리나라 16개 지금 시도별 지금 주간인구 지수를 비교하고 있는 문제인데 경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다른 지역들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가 아니라 다 100 이상이죠. 자, 그거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대구에서 경북으로 통학자는 경북에서 대구로의 통학자보다 많다. 자, 이거는 뭘로 하시면 마찬가지로 주간인구 지수를 보시면 돼요. 지금 대구는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죠. 경북은요, 오히려 지금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큽니다. 즉,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대구에서 경북으로 빠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설명은 맞는 복입니다. 그 다음, 울산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는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자, 유출 인구보다 유입이 많으면요. 유입이 많으면 이게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커야 되는 건데 지금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은 100보다 작죠. 즉, 낮에 출근을 할 때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유출 인구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많다고 했으니까 안 돼요. 우리가 주간인구 지수로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서울 대도시권인 대전 대도시권보다 주변 지역에서 중심 도시로의 통근자가 많다. 이것도 주간인구 지수의 그 숫자의 폭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 대도시권은 경기하고 인천인데 이 갭이 100에서 차이 나는 갭이 아주 크죠. 그런데 대전은요. 대전하고 그 대전 주변이 충남인데 수도권 지역의 주간인구 지수의 차이보다는 그래도 숫자의 폭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훨씬 더 통근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의 대도시권이 그 주변에서 중심 도시로의 통근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4번은 우리가 이 2012년 루럴 20 그래서 이거 체험마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 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어떠한 내용을 빼고는 다 맞냐면 지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언어 영역적으로도 해석을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꼭 풀어보고 싶은 문제를 단원 종합 문제에서 2문제만 골라봤는데요. 수능 유형에서 가장 수능 유형에 조금 적합한 수능에서도 이 정도 문제는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1등급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골라봤습니다. 자, 우리 도시 내부 구조에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선생님이 골랐고요. 하나는 대도시권의 대도시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2번은 도시 내부 구조인데요. 그야말로 어떤 도시의 구별 인구 자료예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구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도심이 있고 주변이 있고 분명히 그런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나 지금 구가 있는데 지금 상주 인구를 보더라도 상주 인구 사실 이거는 원점수예요. 원점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주변인지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시에서 여기는 상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왠지 뭔가 주거 기능은 약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이 가는요.
출근 시간대에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오히려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요. 다른 지역으로 간대요. 반면에 나 지역은요. 오히려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지금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지수,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겠죠. 반면에 여기는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그런 현상.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그런 주변 지역의 특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이니까 우리는 도심의 특징을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아래부터 잡을게요. 주간 인구 지수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도심은 낮에 사람들이 밤보다 상대적으로 북적거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 ABC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본사가 집중된 도심에서 그 비중이 높겠죠. AB, 고차 서비스의 비중이 당연히 도심에서 높을 겁니다. AB 중에 하나고요. 또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통근거리. 당연히 도심에 사는 선생님 친구, 광화문에 사는 친구는 회사도 광화문이에요. 걔는 정말 걸어서 5분 걸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사는 사람은 주민들의 평균 통근거리가 주변에 비해서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유형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살짝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인데요. 이 서울로의 통근통학자 비율, 즉 통근 통학자로 우리가 이 대도시권을 파악한다는 건데 B지역과 비교한 A지역. 그냥 간단하게 B지역은 A지역보다 대도시에서 멀어요.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A지역은 지금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중심 도시에서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B지역에 비해서 녹지 공간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녹지 공간 비율은 오히려 배후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B지역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인구 비율. 당연히 도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A지역에서 높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여러 번 나왔죠. 통근 비율이 높으려면 상호작용이 높으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와 가까운 A에서 높은 거 맞고요. 1차 산업의 비중은 마찬가지로 배후 농촌 지역인 B에서 높을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랑 단원 종합 문제에서도 우리가 꼭 이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고요. 문제들 너무 좋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문지리 내용에서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선생님이랑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자원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 단원입니다. 시험 문제 낼 거리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료만 해석할 수 있으면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 자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